네,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22회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한반도 뉴스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미 해군이 10일부터 15일까지 동서남해 전역에서 대북 무력 시위성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한미 해군은 10일부터 15일까지 한반도 전 해역에서 2016 불굴의 의지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훈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1일 미국 국무부는 오는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2+2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참석하며 미국 국무부는 확장 핵 억제력 등을 통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뉴욕타임스는 리처드슨 센터의 미키 버그만 등으로 구성된 미국 민간 대표단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단 성명을 통해 미군 유해 발굴 문제,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원 문제, 북한에 수감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 등 이들 사안을 놓고 솔직하고 좋은 협의가 있었으며 아주 작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리처드슨 센터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대해 협의했으며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방한하고 있습니다.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하나원과 판문점 등을 찾았습니다. 로버트 킹 대북 인권 특사도 10일 밤 방한해 13일까지 국내에 머뭅니다. 킹 특사는 방한 기간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 등을 만난 한편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벨, 샤프, 서먼 등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벨 사령관은 11일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침략국이 공격을 개시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가 확인될 경우 주권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과 공격은 언제나 용인되고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들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등 대북 강경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0일 최근 진행된 미국 대선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들은 모두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법 대신 외교적 해법을 제시했을 뿐 선제적 공격을 결코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 당사자들은 북선제 공격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당선 이후 군사적 해결이 아닌 외교적 해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지적입니다. 6일 북한은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1위원회에서 10대 우주국의 일원으로 국제적 규정과 관리에 부합되게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우주 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세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정지위성 운반 로켓을 확고히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자신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야권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선전전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며 관계부처들에게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기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최근 정부가 2조 원가량을 들여 10만 탈북촌을 기획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드 관련 소식입니다. 사드 철회를 위한 성주 주민들의 미국 백악관 10만 청원에 대해 백악관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며 빠른 시기에 배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사드 배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배제한 답변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규탄했습니다. 11일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김천과 성주 주민들이 서울로 상경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습니다. 주민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사드 배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이 조속히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보신각으로 이동해 원불교 성지수호 비상대책위가 주최한 종교 시민평화 결사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종교인들과 김천 및 성주에 온 주민들은 청계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사드 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어 원불교 재가 출가자들은 광화문으로 이동해 철야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7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사드 배치 광증이 이제는 신성한 종교 성지에까지 그 마술을 뻗쳐 종교인들은 물론 온 결례를 경악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담화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지는 정신적 지주로 신성한 예배의 장소로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며 성지의 생명을 해치는 핵전쟁 장비를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아수라도 무색해할 희세의 야만들만이 감행할 수 있는 악행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안토노프 국방부 차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회 향산 안보 포럼에서 한국에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장애물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토노프 차관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 위협 억지력을 분명히 넘어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일 중국 정부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1주년을 맞아 북한에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중은 우호적인 이웃나라로서 양 당과 국가는 오랜 우호 교류의 전통이 있다면서 중국 측은 이미 조선 측에 축하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4선언 발표 9주년 기념 남북 해외 공동토론회가 6일 중국 선양 칠보산 호텔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지난 4월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 식당 여종업원들의 가족들이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에 모여 딸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가족들은 부모들이 제 자식을 만나보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제관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되고 억지 주장으로 될 수 있는가라며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이 어머니의 품으로 부모 형제들이 있는 조국의 품으로 당장 돌려보내라고 호소했습니다. 북수해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북녘 수해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는 7일 4만 원을 후원하면 10kg은 후원자에게 보내고 나머지 10kg은 북녘 수해 지원 기금으로 적립되는 통일쌀 1+1 나누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지원 모금을 하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국내 모금 계좌인 국민은행에서 성금의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은미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계좌는 가족이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 측이 위임장과 자금 활용 계획서라는 것을 요구하며 인출과 송금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4일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14선언 발표 9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14선언 발표 9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6일 날 남북 해외 공동 토론회가 중국 심양
칠보산 호텔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연석회의 해외측 준비위원회가 제안해서 성사가 된 것인데요. 남측도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연석회의 추진기획단 대표 8명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8분 중에 한 분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최진미 집행위원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미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먼 길 또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지난 6일이었죠. 6일, 7일, 1박 2일간 중국 심양의 칠보산 호텔에서 그 남북 해외 토론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떤 행사가 좀 진행이 됐을까요? 올해 명칭은 14선언 발표 9절 기념 남북해외 공동 토론회의 이제 정식 명칭이었고요. 토론회 내용은 세 가지 주제로 남북해외가 돌아가면서 한 분씩 토론을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 두 번째는 조국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세 번째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왕래 대화와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실현할 때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결의문도 발표가 됐는데 사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다 알다시피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 전쟁 위협이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각계 접촉, 교류 이런 것도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한반도가 나날이 이런 전쟁 위기,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 다들 한결같은 우려가 있었고 이런 속에서 기존의 남북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이런 위기를 타개하고 평화, 통일, 공동 번영의 출로를 여는 것이다. 이 의견이 이제 일치되면서 결의문이 발표가 됐고요. 결의문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지키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자.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들이 제시한 민족 자주와 대단결 정신을 함께 견지해 나가자. 세 번째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 중심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자. 네 번째가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의 교류와 연대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높여 나가자. 이 이제 4가지 주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 해협을 개최하자는 것은 지금의 이제 최악의 파국에 처한 남북 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 통일을 적극 추동해 나가자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이런 당연한 그 해법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 모른 척하고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특히 이번 행사 기간에 이제 남북해외 연석회의 추진하고 관련한 합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화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 내용은 내년 3월 1일을 좀 개최 목표 시점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3월 1일이면 민족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날. 네, 과연 내년 초에 전쟁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속에서 참 그것이 아니라 이 연석회의 추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남북 해외에서의 어떤 그 준비 속도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또 관건적인 게 남측의 준비 속도나 합의의 수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그 당사자로서 어떤 좀 보관이랄까 견해랄까 이런 걸 갖고 계시는지. 이번 토론회 기간 내내 사실은 북측이나 해외 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측의 정세 속에서
남측의 준비 정도가 사실 이제 제일 관심사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의견이 제일 많았는데요. 어쨌든 남측에서도 올해 안에 우리가 준비위를 구성해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노력들을 적극 진행하자는 게 이제 우리 남측의 연석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요. 명칭 문제나 등등의 이제 이견이 있긴 한데 오히려 북측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도 남측의 상황을 적극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측에서 뭐 속도 문제나 이런 것이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북 관계의 이 최악의 이런 국면을 어떻게 열어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저는 뭐 다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석회의라는 명칭, 뭐 내용, 그 중요한 내용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면 올해 안에 좀 준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더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걸어보긴 합니다. 네, 저도 너무 희망합니다. 그 전체적인 이런 그 합의 내용뿐만 아니라 부문별 실무 모임도 좀 진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문별로 어떤 좀 결과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부문은 노동, 농민, 여성, 청년 학생, 그리고 이제 지역 이렇게 나눠서 부문 접촉을 했었고요. 노동은 다 아시다시피 올해 사실은 서울에서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하기로 합의됐었는데 무산됐던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 5월 1일을 개최 목표로 다시 추진하자. 이것이 이제 서로 논의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이 기존에 합의했었던 일제의 침략 만행과 재무장화를 규탄하는 반일 토론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농민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 달 바로 다음 달인데요. 평양에서 통일농민 추수 한마당 개최하자라는 아마 적극적인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평양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지역 6.15 지역 조직들을 초청하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학본부 같은 경우에는 북측이 지난 9월에 제안한 청년학생 대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올해 안에 어쨌든 남북 해외에 오는 청년학생들이 노력해 나가자 이런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저희가 지난해 개성에서 여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했던 올해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상반기에는 남북 여성 대표자 모임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평양에서 많은 여성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여성 문화 교류 모임을 좀 연내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 3달 남았으니 연내에 꼭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혹시라도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른 어떤 계급계층보다 먼저 여성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는데 선참으로 이 여성의 절반의 역할을 다하자 이런 논의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너무나 차례대로 다 실현이 되면 정말 좋겠는 이런 그 합의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 행사 자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국 정부 당국의 어떤 조치나 입장 이런 것들이 좀 표명이 됐었나요? 정부 당국의 입장은 기사에서 보듯이 뭐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뭐 어떤 입장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토론회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불어 입장 정확하게 밝혔고 뭐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갈 분들이 아니니 가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좀 조용히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조심스럽게 표명을 했습니다. 아, 네, 네. 뭐 각각의 개인들에게 200만 원씩의 과태료를 곧 청구서를 보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몇 번 이렇게 엄청 심각한 출혈을 감내하고 그래도 남북 해외 이것을 잊기 위해서 마음을 잊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이번에 합의된 내용 그리고 부문별 합의 내용도 꼭 조속히 실현될 것을 저도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예, 다녀오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미료 시간입니다. 오늘도 NK투데이의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은 미국이 농축우라늄 문제를 새롭게 꺼내들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된 과정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북미 제네바 합의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일단 켈리 특사가 농축우라늄 문제를 꺼내들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근데 당시에 미국은 북한이 농축우라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건 제네바 합의 위반이다. 따라서 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선 핵개발 계획 포기 요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새롭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미국은 제안을 받을 리 만무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당연히 이 제안을 받지 않았고요. 2002년 11월 14일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에서 12월분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정기적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중유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걸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 파기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11월 21일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이 이미 한두 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추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북한이 제네바 합의의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제네바 합의는 북한 때문에 깨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11월 30일에는 IAEA 이사회가 열려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 그리고 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압박을 했고요. 12월 10일에는 스페인이 인도양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 선적을 납포를 합니다. 북한 선적에 불법 물품이 담겨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역시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12월 12일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서 핵 동결 해제를 선언합니다. 즉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서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제네바 합의에 구애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12월 22일에는 영변 핵시설에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25일에는 핵 연료봉을 재장전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28일에는 IAEA 사찰관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네, 북한의 대응은 상당히 신속한데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북한이 이제 당연히 미국의 이런 압박에 반발을 해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데서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핵 연료봉이라는 게 핵 물질은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분열을 하면서 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핵 연료봉을 동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핵 연료봉을 하나씩 다 꺼내서 다 폐기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핵 연료봉이 계속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 방사능이 유출된다거나 하기 때문에 핵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든지 아니면 연료봉을 빨리 꺼내서 이걸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폐기 과정을 IAEA 사찰관이 계속 사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폐기하는 과정에서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찰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 북미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제네바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 봉인 작업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찰관에게 이 봉인 작업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 방사능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료봉을 계속해서 작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업을 하려면 너네가 감시를 해야 되니까 빨리 와서 감시를 해라라고 했는데 IAEA 쪽에서는 감시를 거부를 하고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놔뒀다가는 심각한 이 방사능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봉을 재장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너네가 감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감시받지 않고 우리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봉인도 제거하고 감시 카메라도 중단시키고 아예 이 사찰관도 추방을 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하고 핵 연료봉 작업을 계속 해버린 것입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핵 동결을 해제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도 대응에 나섰겠죠? 네, 대응에 나서긴 했죠. 1월 6일, 그러니까 2003년이죠. 이듬해 넘어와서 IAEA가 영변 핵시설 봉인 감시 카메라를 원상 회복하고 사찰관을 복귀시켜라 이런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에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또 반발을 해서 1월 10일에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을 탈퇴하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2월 12일에 IAEA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를 하는 것으로 또 대응을 했습니다. 네. 또 다시 북한이 NPT 탈퇴를 한 건데요. 94년에 이미 한번 탈퇴했다가 3개월 만에 유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탈퇴를 한 건가요? 네, 94년도에는 NPT를 탈퇴를 선언을 했다가 이 NPT 탈퇴 조항이 좀 특이한 게 탈퇴 선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탈퇴가 되는 게 아니고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탈퇴가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이 탈퇴 유예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해서 탈퇴를 유보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미 유예 기간은 다 끝난 상태였고 곧바로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결국 3개월 유예 기간을 다시 거치는 것이냐 마르는 것이냐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그 뒤로 3개월이 지난 뒤로도 아무런 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즉각 탈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태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흘러갔는데요. 어떻게 봉합이 좀 됐을까요? 네, 양쪽 모두 사태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대화로 문제를 풀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은 이 핵 문제가 북미 간의 양자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 회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미국은 이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자 회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화의 방식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중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북미중 3자 회담이 2003년 4월 23일 날 열리게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이 핵 문제가 미국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미국과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합의된 대로 이행이 되다가 다시 미국이 문제를 삼으면서 깨졌기 때문에 북미 간 양자 간에 풀어야 될 문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요.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함께 회담에 집어넣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자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중국이 중재를 하면서 3자 회담은 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양자 회담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중재의 역할일 뿐이지 실제 회담에 함께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미국은 이걸 다자 회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서로가 자신들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회담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3자 회담에서는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결렬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러냐면 북미가 서로의 입장만 서로 확인한 채 어떠한 합의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 뒤로 7월 28일 날 미 하원에서 경수로 지원 중단 예산안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건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제 공식적으로 파기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북미 중의 3자 회담을 통해서 대화는 계속해야 된다. 이 문제는 어쨌든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8월 27일 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자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자 회담이 시작이 됐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를 또 만나볼까요? 네, 이제 6자 회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6자 회담이 어떤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6자 회담의 가장 큰 이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9.19 공동성명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방송 후원을 위한 건어물 공동구매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축구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시고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드립니다. 동해바다에서 해풍에 건조한 오징어, 황태를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북새통 시간입니다. 새로운 북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지요. 오늘도 NK투데이 이동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것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 오늘은 김일성 경기장의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은 원래 야구장이었던 것을 확장을 해서 평양 공설 운동장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시설 확장해가지고 모란봉 경기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1981년도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통해서 북한 최대 규모의 경기장이 이제 되었고요. 이때 이름도 김일성 경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김일성 경기장이라고 알려진 거고요. 수용 인원이 10만 명에 달하고 축구와 육상 등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네. 이번 이 경기장이 리모델링이 돼서 그 리모델링된 모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북새통 시간에도 또 5일 경기장도 리모델링한 것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네네. 이번에는 김일성 경기장인데 김일성 경기장이 사실은 5일 경기장보다 훨씬 역사가 더 오래된 경기장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5일 경기장보다는 수용 인원이라든지 규모가 면에서는 좀 더 작은 거였거든요. 10만 명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장인데 보통 막 5만 명 수용되고 막 이런 네. 규모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김일성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본 적이 있는데 98년도였거든요.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쪽이 다 배경대 그 카드 섹션을 위해서 전부 촘촘히 앉고 그때가 이제 구구절이라고 부르는데 네. 고 행사를 구경을 했었는데요. 아, 그때보다 또 많이 달라졌겠네요. 네. 네. 하여튼 소식은 있었어요. 리모델링. 그리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좀 정도의 역사를 갖긴 했었습니다. 네. 뭐 81년도에 그 리모델링 하면서 김일성 경기장이 됐으니까 사실 30년 가까이 30년 넘었죠. 네네.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아마 81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언제부터 리모델링이 됐나 이건 약간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일단 보도된 것을 보면 올해 2월 29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이 김일성 경기장이 리모델링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제 국내 경기들을 원만히 치를 수 있게 축구장과 선수 입장 홀, 육상주로, 사무실, 심판원실, 기자회견실 이런 곳들을 새로 꾸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번에 개건된 모습을 찍은 전경 이제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정면 모습입니다. 네. 뭐 저게 보니까 전에 제가 봤던 거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그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전 사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맞네요. 네. 저깁니다. 이 모습도 이것도 옛날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오른쪽 그 도로 오른쪽 왼쪽에 보면 흰색으로 동상이 있죠. 종목들을 형상화한 그 동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동상 모습이라든지 저 앞에 정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아 무엇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뭐가 달라졌는지 일단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뭐 색감, 계절이 뭐 실록이 더 짙어서 그런 것과 앞에 그림은 크게 바뀌지 네. 않았네요. 똑같은 그림이고 네, 그림은 이 똑같습니다. 색감과 전체 뭐 천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사진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생겼고요. 그 밑에 사진이 없는 건물이 있었군요. 네. 네, 그 밑에 이제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가 원래 없었는데 로고를 밑에 또 만들어 뒀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뭔가 깔끔해진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흰색 동상이 있었잖아요. 네. 흰색 동상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건가 하고 봤더니 흰색 동상이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합경기장이랑 이런 데 가도 있고 이제 잠실역이라든지 종합경기장 역 가면은
벽면에 그 네, 그런 거 선수들 많이- 모습 그런 거 형상화한 많이 거 있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도 이제 저 경기장 주변으로 운동 경기하는 모습들을 계속 동상으로 형상화를 해놨는데 흰 동상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네요. 네, 네, 이건 정면 모습인데요. 뭐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더 이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예전 모습입니다. 관중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좌석을 보시면 등받이가 잘 보이지 않아요. 등받이가 잘 보이지 않고 색깔이 그냥 한색, 그 덩어리가 하나가 이제 크게 하나의 색깔로 쭉 이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아 등받이가 등받이가 이제 다 마련이 된 것 네. 같죠. 그리고 색깔이 좀 더 다양해진 모습인데 이게 어떤 모습을 형성한 건가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물결 모양이 된 것 같아요. 흰색과 빨간색, 노란색을 이용해서 세 개의 물결이 이제 겹치는 이제 이런 모습이 형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뭐 발견하셨습니까? 저기 저 지붕에 네. 지붕이 좀 눈에 띄네요. 네, 네네. 저런 모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꽃잎 같기도 하고 약간 예, 아이들이 그리는 꽃 네. 모양이죠. 이 5일 경기장은 전체적으로 저런 모습으로 좀 형상화가 네. 돼 있었잖아요. 연꽃 모양을 네네네. 형성했다 했었죠. 저기는 좀 더 네. 국화인가요, 뭔가요? 저는 이거 기와가 생각이 났어요. 아, 저 네. 모습을 보면서 음. 이제 수막새라고 하는데 그 기와집을 보면 끝에 동그랗게 나와 있는 모습 그걸 이제 수막새로 하는데요. 지붕 전체를 수막새로 뒤덮은 것처럼 이렇게 그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네, 미감 이런 것들을 좀 살렸다 이런 거군요. 네, 자, 주석단 사진이죠. 네. 주석단 자리. 네. 이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준공식을 10월 10일 당창 건일 하루 전에 이제 진행했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양쪽 출입구의 쪽에 보면 올림픽 마크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국제 경기를 좀 유치하고 있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수년 사이에 이제 평양 마라톤이 국제 마라톤으로 좀 바뀌고 막 네.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출발들도 사실 그렇죠. 김일성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네. 네. 이것은 준공식 이후에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장 안에 평양 시민들이 가득 차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금색 부부젤라인가요? 너무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지만 부부젤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그냥 막대인 것 같은데 부부젤라면 정말 시끄러워서 어떻게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됐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 이것은 그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있는 선수 대기석이겠네요. 네, 네. 그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물씬 들죠. 네. 그리고 이것은 그 선수들 입장하는 홀, 뭐 이런 그런 입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뭐 귀빈들이 대기하는 곳 아니면 뭐 심판이 대기하는 곳 이런 걸로 뭐 보이고 있고요. 색감이 여전히 그 남측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죠? 네. 민트도 아니고 저렇게 정말 약간 형광빛이 날 지경인 어떤 연두도 녹색빛. 아니고 저희 예. 저희가 쉽게 보긴 어려운 그런 네. 미감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쩌면 우리 그 한복 저고리 아. 연두 저고리 있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아까 기와 같은 네.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빨간색도 약간 단청 색깔 같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네네네. 이 색깔도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선수들 대기실이죠. 라커룸이라고 하죠. 네. 그 번호별로 유니폼 들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저 뒤에 보시면은 그 전술 설명할 수 있도록 여기 마련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 매점도 있습니다. 매점도 있고요. 천장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 디자인을 신경 썼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부도 하겠는데요. 네, 세미나실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선수들 두고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일성 경기장이 이렇게 새로 단장했다라는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서 빨리 그 저기서
남북 친선 경기 좀 음. 하면 좋겠네요. 원래 서울이랑 평양이랑 해서 뭐 축구 경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평 것들은 축구죠.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상암 경기장에서 하고 한 번은 저렇게 김일성 경기장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 남북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남북 노동자들이 네. 축구 대회를 워낙에 올해 5.1절 때도 노동절 때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 당국에서 불허하면서 못했잖아요. 네. 내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남북의 노동자 단체가 합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기장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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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함께하는 일정, 의미 있는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촛불문화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2시 사드반대 평화대행진이 진행됩니다. 사드반대 평화대행진은 청계광장에서부터 북인사 마당까지 이어집니다. 자, 10월 15일 저녁 7시 광화문 4.16 광장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선의 통일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